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일제강점기는 내용이 이것도 크게 틀을 잡으셔야 돼요. 틀을. 제가 먼저 1910년대 상황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나라 뺏기고. 자, 1910년대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국권 삐딸된 다음에, 자, 1910년대 상황. 자, 일단 뭘 만듭니까, 얘네들이? 자, 조선 총독부를 만듭니다. 자, 조선 총독부, 이제 통감부를 계승하여서 조선 총독부가 되고, 이것이 이제 위치하는 것은 처음에 남산에 있다가 나중에 20년대에 이제 경복궁 안에 흥내문 자리를 허물고 조선 총독부를 동양 최대 건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들이. 자,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 다시 해체를 하고 경복궁 복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설치되고요. 이 밑에 뭐가 있냐면, 경무총감과 경무총감을 이제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바로 식민지 이 지배 기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10년대 상황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일단 얘네가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는가? 우리가 통치 방식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통치 방식은 뭐냐? 일본 애들이 우리가 어떻게 다스렸느냐,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느냐라는 얘기인데, 이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네가 무단 통치를 실시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단 통치. 자, 벌써 말 자체가 어때요? 폭압적이고 압력이 좀 들어오죠? 자유가 없을 것 같고 막 압제당할 것 같고 이런 느낌 들죠? 근데 무단 통치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일단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군대나 있어야 되는 헌병 있잖아요. 헌병. 이 밀리터리 폴리스 아닙니까? 헌병에게 일반민들을 상대로 하는 경찰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헌병 경찰제도, 이것이 가장 폭력적인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뭐 줘요? 얘네들한테 조선인들한테는 때리는 형벌. 이 태형이라는 게 갑오개혁 이후로 없어진 건데, 조선인에 대해서는 때리는 형벌, 태형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직결처분권이에요. 직결처분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용의자로 체포가 됐다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형을 확정한 이후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헌병들한테는 직결처분권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법안이 뭐냐면 직결처분권을 위해서 범죄 직결례라고 하는 법안을 만드는 거죠. 범죄 직결례 이런 걸 만들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 있을까요? 자, 교사나 또는 이제 교원들, 교사나 교원.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에는 교사만 있는 건 아니니까 교직원들도 있으니까. 자, 교사나 교원 또는 누구? 공무원. 당시로 말하면 공무원. 그렇죠? 교사나 공무원에게 뭘 입힙니까? 이 사람들이 제복을 입죠. 제복을 착용하고 뭐를 찬다? 검을 차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착검을 합니다. 착검. 이거 무섭죠? 두렵죠? 이거 당연히 안 두렵습니까? 이게? 맞죠? 이런 것들이 10년대 무단 통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문 같은 거 발행해요, 못해요? 우리 국권비탈과 더불어서 신문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다 없다고. 그래서 뭐 보안법, 옛날에 우리 1907년에 보안법도 있었고, 뭐 신문지법도 있었고, 또 1909년에 이미 출판법도 있었고, 뭐 등등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1910년대 들어와서 그 집회 시위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마저도 박탈해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뭐다? 언론, 그 다음에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박탈된 것이다. 이게 10년대 나오는 상황들이라고, 전부 다. 그 다음에 뭐까지 있냐면 교육령도 있어요.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자, 1차 조선교육령이 나와요.
근데 이게 원래 문화 파트, 그리고 민족문화소 운동하거나 이럴 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도 좀 언급은 해주는데요. 1차 조선교육용으로 얘네들이 전부 다 보통교육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 같은 게 없어요. 보통교육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보통학교나 고등보통학교 이런 걸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차별교육을 실시하죠. 그러니까 학교의 수업 연한이 달라요. 일본은 6년 다닌다 보통학교로, 우리는 뭐 4년만 다니고 이런 식으로 민족차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이 없죠. 대학 설치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조선교육용이 나오면서 우리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경제수탈 방식을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토지조사사업이에요. 자, 토지조사사업은 보통 이제 1912년부터 18년까지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조사령이 이제 반포됐기 때문에 토지조사국의 설립은 그 이전이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거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기한 안에 나의 토지의 지목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용도 같은 것들을 조사해서 자진 신고를 해야 돼요. 총독부 이제 토지조사국에다가 기한부 자진 신고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신고를 못 하잖아요. 자, 미신고 토지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조선총독부. 자, 미신고 토지는 조선총독부의 소유로 전환이 되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본에서 할 일 없는 놈들이 우리나라로 이주를 해서 옵니다. 그럼 이주 일본인이나, 우리나라에 이제 토지조사, 그 토지 관리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얘네가 1908년에 만들었던 동양 척식 주식회사 같은 것들이, 이거 토지조사 사업 하면서 만든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어요. 자, 이주 일본인, 일본에서 이주해 오거나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이런 데다가 이거를 매각을 하는 거죠. 매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헐값에. 그죠?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땅의 가격보다 훨씬, 그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거래되는 땅의 가격보다 훨씬 싸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각 대금이 들어오겠죠. 어찌됐거나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보세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신고 토지가 많잖아요. 이게 약 40%거든요. 약 40%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전호들, 즉 소작인의 수가 급증하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의 땅을 소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소작료가 어떻게 돼요? 소작료가 치솟습니다. 왜? 소작인이 많고 소작할 땅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를 인정을 안 하냐면요. 이렇게 하면서 자, 이 소작인들에게 소정료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영구임대 그 소작권이 있어. 이른바 우리가 경작권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도지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건 둘 다 좀 비슷한 성격으로 굳이 구분하지 마시고요. 도지권은 이제 도조법과 관련돼서 나오는 용어인데,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조선시대 후기에 특히 소작인들이 자기 땅이 없어서 지주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경우에 소작을 하더라도 소작료 자체가 도조법에 의하면 3분의 1 정도 이하로 내려가요. 그런 다음에 소작권 자체를 지주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소작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뺏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도지권을 잘 이용해서, 그걸 도지권이라고 그러는데 경작권 때 내지는 그걸 잘 이용해서 가능한 한 많은 땅을 소작을 얻어놓고 자기가 그 도조법으로 해서 3분의 1 이하로 내든지, 못하면 자기보다 못한 농민에게 그것을 다시 중도지라 그래서 또 소작을 줘서 5대5로 병작반수로 5대5로 주고 걔네들한테 50을 거둔 다음에 자기는 계약된 지대 3분의 1 이하만 내는 이런 중도지까지 하면서 광작 경영이 더 활발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작인들도 뭐가 있었다? 권리가 있었다. 자기의 소작지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영구임대 소작권, 이른바 도지권이 있었다. 그래서 소작료도 낮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강제들, 지대를 납부하는 거 외에 다른 강제를 함부로 적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부정됩니다. 이게 부정돼요. 반대로 지주의 소유권만 강화하죠. 그러면 이제 일본인 지주들이나 일부 조선인 지주들 중에 친일적인 애들은 좋아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작인들이 어떻게 돼요? 기한을 정해놓고 계약에 의한 소작제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더 소작료를 많이 내서라도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화전을 일구거나 간도나 연해주로 떠나가야 되니까. 그럼 일본 놈들은 여기서 매각대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렇죠. 식민 통치의 자금을 마련하신 거지. 이해돼요? 한 푼도 안 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을 톡 털어가지고 전 세계 식민지 국가 중에서 이렇게 약탈한 나라가 없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회사령 나오잖아. 회사령. 그렇죠? 회사령. 이것만 나옵니까? 어업령도 나오죠. 그렇죠? 이것만 나옵니까? 광업령도 나오죠. 등등등 나와요. 임야조사령, 산림령, 그죠? 은행령 다 나옵니다. 제가 문제 풀다가 해드릴게요,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 설립을 못하게 해서 이거 허가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허가 안 해줘요. 민족 자본을 누르고 일본 자본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1차 자본을 이렇게 약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까지 해요? 전매제. 그쵸? 뭐 인삼이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총독부가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돈을 약탈해가지고 식민통치 쓰는 것이다. 이게 일제 경제수탈이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10년대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10년대 상황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통치방지와 경제수탈을 잘 보시고, 요거 관련해서 문제를 먼저 풀고 20년대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600페이지에 1번 볼게요. 자,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 자, 이웃집 아저씨가 헌병경찰에게 잡혀가도 태형을 당했다. 헌병경찰 나왔고 태형 나왔어요. 자, 우리 학교 선생님은 제복을 입고 칼까지 차고 수업을 한대요. 그죠? 교원이 칼을 차고 수업을 합니다. 그럼 10년대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배운 거 뭐 있어요? 1차 조선교육령이 딱 나오잖아요. 그쵸? 1차 조선교육령. 거기서 나오는 이제 경성제대. 자, 경성제육대학이 1번에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1924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이건 이제 문화통치식입니다. 3번에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이것도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그죠? 배제는 뭡니까? 배제는 85년이고, 이화는 1886년 애국개몽운동 시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세운 거죠. 자,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언제 배울 거냐면 민족말살통치 시기에 배울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10년대. 자, 우리가 배운 것만 찾아보세요. 안 배운 거 말고. 자, 기억에 조선 태형령 맞죠? 치안유지법은 안 배웠잖아요. 치안유지법은 1925년이거든요. 이건 문화통치 시기에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으로 소작연의 경작권이 인정된 게 아니고 경작권이나 도지권이 부정됐다니까요. 중요하다고요, 이게. 틀렸고요. 자, 리을에 헌병경찰이 경찰을 지휘하여 일반경찰 업무까지 관여했다. 맞죠? 그럼 기억과 리을 답 3번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별표. 3번 별표. 이거 중요합니다. 자, 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하는 자는 태형에 처할 수 있다. 태형은 태로서 볼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자, 조선태형령 나왔죠? 이거 연도를 물어본 거예요. 1912년인데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것과 더불어서 자, 이것이 시행되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니까 자,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다. 회사령의 공포는 10년에 들었어야죠. 그 이전에 들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경의선 철도 개통식. 에이, 경의선은 여러분들 이거는 1906년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 자, 제가 얘기했죠? 동척이 토지조사 사업 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1908년에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답 4번밖에 없네. 자, 대한광복군 정부의 군사훈련에 참가한 청년. 자, 요거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10년대 민족운동 배우면서 배울 건데요. 자, 대한광복회라 그랬죠. 그쵸? 아, 대한광복군 정부군요. 죄송합니다. 대한광복군 정부는 연해주에 있어요. 연해주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거고요. 이건 1914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무단통치를 위한 악법 밑에 있죠. 그 중에 범죄 직결례하고 경찰법 처벌규칙, 조선 형사령 나오죠.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범죄 직결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경찰법 처벌규칙. 요거는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굴뚝에 청소 안 했다고 처벌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규칙이라는 건 원래 바꾸기 쉬우니까 이런 걸로 조선인들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처벌 규칙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 형사령 이것도 잘 안 나오는 건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오케이?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거 지금 요거 범죄 직결례뿐만이 아니라 경찰법 처벌규칙, 조선 형사령, 그다음에 뭐 지금 여기 나왔던 뭐 조선 교육령도 알아두시면 좋고, 그다음에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제시문에서 읽었던 거 조선 태형령이잖아요. 태형령. 제가 여기다 썼군요. 이거를 아까. 아이고. 지금 조선 태형령에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게 여기 들어갔어야 되죠. 제가 아까 이걸 조선 태형령으로 봤어요. 1차 조선 교육령은 1910년에 나온 거예요. 태형령이 요거 12년, 경찰법 처벌규칙이 12년, 형사령 12년, 직결례 이거. 그쵸? 제가 마음이 급해서 요거를 여기다 써버렸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별표 하세요. 5번 문제 별표. 자, 5번 문제 별표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방침은 뭐냐면, 자, 5번 문제 아직 안 되겠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20년대를 배워야 되겠네요. 20년대를 배워야 되고, 요거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어서, 자,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다, 뒤에가 다 연결되는군요. 문제가 다 연결되는 거라서, 지금 여기서 하기에는 좀 그러네. 요거 13번만 한번 볼게요. 13번. 죄송합니다. 5번 말고 13번 갈게요. 13번.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하시고, 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자료가 관련된, 자, 606페이지에서 63번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러면, 만약 지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국 출장 소원에게 신고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는 당국에서 이 토지에 대한 지주의 소유권을, 유무 등을 심사하여 만약 소유자로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토지를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연히 국유지로 편입하는 수단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토지 조사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조사국에게 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유지로 편입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소유권 분쟁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자진신고. 자진신고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면 일본 즉 토지조사국에서 측량을 또 해요. 그럼 측량을 하면 우리가 자진신고한 것과 걔네들의 근대적 측량 방식이 충돌해서 이게 땅이 여기가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분쟁이 발생해요. 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일본의 측량이 옳은 거예요. 그죠?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틀렸어요, 일본이. 명의상의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동중, 문중 토지의 상당 부분이 총독부 소유가 되죠. 왜냐하면 자진신고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신고 토지가 많은 이유 중에서는, 자, 이렇게 40% 되는 이 중에서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을의 공유지라든가 문중소의 토지, 특히 국유지 같은 건 다 가져가니까. 이해되죠? 그럼 굉장히 많이 뺏겼어요.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신속하게 된 거 맞죠? 왜냐하면 지금 토지조사국이 1910년에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토지조사령이 1912년에 나온 거거든요. 바로 한 거예요, 이게. 그쵸? 자, 사업의 결과 조선 총독부의 재정 수입이 크게 증가했느냐? 당연히 증가하죠. 우리가 조선시대 양전을 해도 은결이 색출되면서 지세 수입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이것도 늘어나죠. 그쵸? 그 다음에 14번 보세요. 별표하시고. 14번. 이것도 별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광업령 맞죠? 광업령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광업령 1915년. 회사령 맞죠? 총독의 허가제 맞죠? 토지조사령에도 황무지의 국유지 편입을 규정했다. 이게 없어요. 토지조사령에는 황무지를 편입시킨다는 말은 없습니다. 황무지에 관해서는 원래 황무지 개척권 관련해서는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1904년에 걔네가 그런 걸 했었고 우리가 보안회가 막았었잖아요. 그럴 때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토지조사령이나 황무지에 관한 건은 없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답이 3번이고요. 조선 어업령으로 황실 소유의 어장을 일본인 소유로 재편했다. 맞죠? 어업령도 나왔으니까. 자, 이것도 맞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업령 써줬잖아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이제 황무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토지조사 사업에서 하는 게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토지의 일단은 가격을 조사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에는 가격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그 다음에 소유권 있죠. 소유권. 토지의 소유권을 조사.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 가격이 얼마냐?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뭘 하냐면, 자, 세 번째는 걔네가 지형도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 지형도 제작에 필요한 정보들. 자, 이런 거를 취득하는 겁니다. 자, 여기 황무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렇게 좀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토지 조사 사업 하면서 이거를 싹 섞어요. 섞는데 이거 1906년에 나온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통과무가 한 거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마지막 16번만 볼게요. 16번 그대로 가시면 돼요. 토지 조사령 12년, 그 다음에 광업령 15년, 그 다음에 어업령 11년, 회사령 10년 이렇게 되죠. 그럼 순서가 4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거 외에 좀 나올 수 있는 게 좀 있어서 일단 요거 볼게요. 은행령. 자, 은행령. 나중에 이제 28년에 보면 신은행령이라고도 있는데 이게 은행령이 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삼림령이 나와요. 자, 삼림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그 임야조사령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임야조사령.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나옵니다. 이건 이제 산림자원, 그러니까 그 산죠. 산도 주인이 없는 땅, 국유림이나 사유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수탈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행령이 이렇게 있다.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은행령은 나중에 1928년, 20년대에 신은행령이라는 것이 있다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어렵게 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0년대 경제 수탈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우리가 20년대 문화통치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